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서울 종로 한복판에 등장한 줄리 벽화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심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니 인격 살인이니 참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벽화가 설치된 골목길로 가보겠습니다. 진보 보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류의 남자들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약간 정당하게 나와요.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 벽화가 설치된 저 종로 골목길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김화사 변호사님, 네. 아까 영상도 보셨듯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 벽화를 막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벽화를 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외부로 공개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렇게 양측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비규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 부분을 보면 이게 한국의 어떤 정치에 사회적 정치의 갈등이 좀 민낯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적인 측면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선을 넘고 과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벽화 자체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로 주장하지만 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공적 인물이죠. 네. 당연히 검증 받아야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적인 영역이고 이 내용 자체는 사생활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그게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그런데 그 사생활에 관한 걸 자체를 저런 식으로 풍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년도부터 어떤 남자들을 맞습니다. 특정해갖고 쭉 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건 굉장히 저질스러운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고 네. 법적으로는 분명히 저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엄청나게 인격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충분히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줄리 벽화를 두고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벽화를 직접 설치를 의뢰한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줄리 논란이 전개되면서 내가 아는 지인 화가에게 부탁해서 벽화를 설치했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고 배후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벽화를 의뢰한 건물주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물주의 추가적인 입장을 보면 정말로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이 조금 드는 건 사실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단 말이냐. 그들이 줄리 관계를 인정하면 조건에 달리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벽화를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면 철거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발언은 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이 벽화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본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줄리와의 관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여하튼 저 여모 씨라는 사람이 이 벽화를 주문해서 그리게 한 의도는 명확하다. 그거는 윤 전 총장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겨냥한 목표는 윤 전 총장 부인이지만 네. 근데 저 내용은 또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그건 조사해봐야 나오겠죠. 네. 본인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것은 대선 주자로 나오려는 윤석열 전 총장 반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윤 전 총장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배후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 하는 건 벽화를 그리고 또 벽화를 의뢰한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벽화와 관련해서는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법률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선 댓글이나 벽화와 같이 악의성 거짓 기사를 스스로 좀 내려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력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경기대를 졸업했고 미술 전공으로 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이후 국민대 박사과정, 서울 EMBA 과정을 거쳤고 여러 대학에서 약 7년간 시간 강사를 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증명서, 사진 등을 근거 자료로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전 총장은 지금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다만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력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손종혜 변호사님 뭔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뭐 의혹을 좀 풀려고 노력하면은 이 줄리에 대한 게 좀 가라앉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접대부가 아니었다는 부존재한 사실을 입증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근거 자료 때문에 제가 줄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줄리면은 한 명이라도 목격자가 나올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김건희 씨가 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클럽인가요? 그런 유흥시설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 한 명은 거짓이라도 또는 가장해서라도 저 사람이 줄리 맞다. 내가 직접 본 사실이 있다. 한마디쯤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줄리로서 활동했다면 내가 스스로 인터뷰에 나가서 제가 줄리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죠. 상식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줄리설은 조금 과장되거나 허위에 가까운 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게 네. 이제 법조 선배들이 줄리라는 실존 인물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 사건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있는데 그게 김건희 씨라는 연결고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그 정모 씨의 진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와전되거나 누군가 왜곡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내가 그동안 바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줄리가 아니다 보다는 줄리라는 확증이 없잖아요. 네. 사람 진술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리라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퍼져나가고 이게 잠잠해지지 않냐면요. 이거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지금 뭐 경기도 졸업하고 뭐 숙명여대,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시간 강사를 7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뭐 줄리랄지 강남 유흥업소에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네. 더군다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력으로 따지면 본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해명이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현 정치 상향을 보면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극단적 지지자, 네. 친야 성향의 극단적 우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아무리 내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짜 뉴스랄지 새로운 뭐 증인이랄지 이런 네. 것들을 계속해서 증폭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극단적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거에 대한 막 반대적인 걸 제시하면서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건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모르겠어요. 이제 배우가 있는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것은 의도성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의도는 뭐겠어요? 일단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를 좀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아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어떤 저질스러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중도층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역설의 효과가 나타났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행동들이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줄리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그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대택 씨라는 사람 주장으로부터 이게 비롯됐다. 네.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대택 씨하고 그 월간조선 기자가 통화를 한 내용이 이제 기사화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대택 씨는 계속해서 줄리에 대해서 줄리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리 작가? 줄리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는 계속 아니 그러면 호스티스 줄리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줄리 작가라고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한 5번 연속으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끝까지 줄리 작가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줄리 작가가 왜 호스티스 줄리로 바뀌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안 해요. 그런데 유튜버는 호스티스 줄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간에 그래서 이 정대택 씨의 최초 주장은 하여튼 계속 줄리 작가입니다. 그런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주 그 벽화를 그려달라고 화가에게 의뢰한 그 건물주에 대한 건물주의 입장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모 씨로 알려져 있죠. 네네. 건물주가 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면 줄리 벽화는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배후 논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배후 없다. 정치적 의도도 없다. 환경 미화가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경희 씨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뭐 논란 될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열성 팬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벽화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벽화를 당장은 자진 철거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내리기는 뭐 내리진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벽화 논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평 한번 보시죠. 자, 벽 앞에서 지금 윤 전 총장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대학원에 또 졸업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결국 줄리, 호스티스 줄리는 전혀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근식 교수도 여기 같이 가세를 해서 이재명 지사를 또 겨냥을 하면서 형수 욕설을 함께 틀어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윤건영 의원이 또 이제 나왔는데 검증은 정당하다, 계속 해야 한다. 국민 앞에 부인이더라도 검증 받을 거면 검증 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강도는 조국 전 장관만큼 딱 그만큼 검증 받아야 된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치권 반응 만평으로 소개해드린 것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 텐데 먼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롱 같은 행위 아니면 또 그런 음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권자에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지만은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김근식 교수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옆 건물에 스피커를 달아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계속 틀고 벽에 여배우 스캔들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리면 과연 이 지사는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화면 보시죠. 대한민국의 줄리들은 절대 영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성들은 숨죽이고 숨어 살아야 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권의 비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정당한 비판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 대해서 후보를 할지 여권 자체도 저걸 옹호하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검증은 검증이고요. 저거 자체는 사실 이제 사생활에 관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말로 하는 거 하고요. 뭔가 그림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제 감정을 굉장히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 내용을 보면 뭐 몇 년도에 어떤 남자 막 그런 취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사실은 뭔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 친형 성향의 어떤 유튜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벽화에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객관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뭐 객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튜브의 특징이 있어요. 중도 성향 유튜브는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어요. 어느 한쪽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저도 하면서 쭉 한번 봤는데 아주 극단적 보수 유튜브는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욕설까지 가입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XX로. 네. 그래서 딱 보면 조회수가 150만 회 막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여 성향의 뭐 열린 TV랄지 이런 쭉 보면 그 제목부터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그런 주제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걸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의 정말 민망할 정도 제목인데 조회수는 높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적극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 그래서 진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사실은 유튜브의 구독자 수 늘리기 그리고 지지자들 결집. 그 방향으로 유튜브의 어떠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부적절한 벽화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화면 보시죠. 자, 남영희 이재명 캠프 대변인입니다. 금도를 넘은 표현이다. 후보의 아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검증은 기본이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큼 검증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날선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관 청문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발가벗긴다 합니까? 대통령 후보인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가족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본인이든 이렇게 검증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조국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만큼만 하면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더 이상 뭐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는데. 글쎄 뭐 윤건영 의원이 사태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본인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뭐 위조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그거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저게 만약에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네. 그렇죠. 학위 논문 뭐 지금 뭐 무슨 뭐 동거설 뭐 어쩌고 저쩌고가 전부 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 있는 데에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여성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검증이 아니다. 그걸 적어도 윤건영 의원이 검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검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토론을 좀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이제 남자 관계, 줄리의 남자들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유흥업소 적개건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전혁원 의원이 뭐 그러면 줄리들은 뭐 숨지고 네, 살아야 네, 되냐 네.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흥업소의 문제는 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불법도 굉장히 감행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적개건들이 이것 자체가 다 불법이거든요. 성매매 특별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소득세 탈루라든가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불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흥업소 적개거기란 직업 자체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흥업소 접객원이 다 성매매를 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유흥업 접객원 자체도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건소 가서 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다 받아야 하고 또 거기서 얻는 뭐 수익이랄지 이런 것들 물론 뭐 신고를 해야겠지만 누락은 뭐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흥원 접객원 자체를 어떤 성매매랄지 불법인 걸 전제로 얘기하면 그건 우리 하나의 편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접객원에서 과거에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이에요. 집안을 정말 도맡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술다른 직업에 있었어요. 그것도 적법하게. 이제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러한 줄리들,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근데 거죠. 요 논란은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전혁 의원의 저 발언 때문에 줄리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유흥업소 접객원이 영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반적 토론이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오히려 소녀 가장들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모친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어떤 자산 상황에 의해서도 그러한 어려운 또 이 고학을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 그건 알겠습니다. 끊어내고 가야 되는데 저는 검증 포인트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에서도 예를 들면 명의가 이전됐는데 모친은 이제 아들은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친의 주장은 저 집 내 건데 명의를 옮겨줬는데 안 돌려주고 있다. 그럼 이런 사안이라든가 유럽 여행설이 나오는데 이건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네.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 모녀와 이 저 양모 전 검사가 유럽 여행을 했다면 어떤 관계인지는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이런 검증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좀 그러니까 이 접대부설 이런 건 지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또 검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양 검사의 모친이 얘기했다는 그 지금 서초동에 살고 있는 그 집이 사실은 양 검사 거였는데 뭐 명의가 그쪽으로 뺏겼다. 바뀌어서 예, 예. 뺏겼다 하는 부분은 며칠 전에 세계일보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거기에 양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일단 확인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제 접객원 얘기를 이제 예. 쭉 하게 됐는데 어쨌든 잠깐 정리를 하면 일단 모든 그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또 잘못된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전부 모든 종사자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김건희 씨가 줄리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김건희 씨가 줄리인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까 봐 이 부분 좀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런 줄리, 벽화를 넘어서서 이번엔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영상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저거를 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음악의 탈을 쓴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씩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런데요, 지금 대선 방향이 이상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권 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년 대선을 가면서 다시 조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조국 사태 때 그 논문 저자 교수와 관련된 아들이 일신과 좀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 근데 여당의 그것도 이 거대한 여당의 대표가 그 재판을 또 운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여권에서 이제 조국을 다시 수호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검증 관련해서도 그냥 어떤 공적인 검증이 아니고 네. 유튜브랄지 저런 사적인 검증에서는 그 검증에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을 수호했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권에 우려되는 측면은 이 대선으로 가면서 결국 조국 수호하는 그런 측면에 다시 여권이 쓰게 되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이거 조국 사태 2라운드가 다시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윤건영 의원도 계속 조국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여권의 대선에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스 줄리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가수 백자 씨가 나이스 줄리 노래뿐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을 풍자하는 노래들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리도리 윤도리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줄리는 누구길래 장모는 뭘 했길래 내 마누라 자꾸 건들지 마요 돈 벌 때는 건들지 마요 뭐든지 뒤져 청와대 여포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해권을 접어 장모 강호 마누라는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닌 거니 아닌 거니.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 부르셨으면 좋겠다. 또 예술인의 어떤 창작의 자유나 정치, 해학, 풍자의 자유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보편적인 정서를 부르는 게 그분에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 정치가 좀 후진적인 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의 가족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 본인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가족, 어머니, 뭐 자식, 배우자 항상 그런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가족이 다칠까 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보자. 주된 방향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고 그리고 나서 가족의 관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요. 어떤 대중의 다수를 지지를 못 받으면 그리고 무명이면 에라 한쪽의 지지라도 받겠다 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도박이랄까 그런 걸 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인기를 얻는데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속풀이도 되고 재밌고 길게 보면 저건 독이 됩니다. 본인에게 제가 대학생 때가 50 전두환 시절인데 밤에 이제 막걸리 먹으러 가면 학생들이 개사곡을 많이 불렀어요. 저런 노래들. 근데 이제 전두환에다가 욕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호기롭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식당을 막걸리집을 하신 할머니가 화를 갑자기 내시면서 손주들이 숙제하고 있었거든요. 거긴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가게이기도 했는데 옛날 대학가 후문가에 막걸리집이 허름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나도 손자를 키운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말 안 들어. 이게 지지의 문제예요. 역풍부입니다, 사실은. 오래 보면. 알겠습니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본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윤 전 총장이 독자 행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이런 분위기에 쐐기를 박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밝힌 건데 관련 내용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상태에서 선거에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갈 것이다. 언제 입당할 건지, 그렇죠. 8월에 입당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11월에 할 네네. 건지 이건 얘기 안 했어요. 지금 32개예요. 하나는 다음 주 8월 10일 입당 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경선 버스 타지 마라. 11월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두 차례 만났다고 윤 총장이 또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딱 어제 한 얘기는 다음 주에 입당할 것인지 알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해서 살아 있어요. 입당 가능성도.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 따르면 경선 버스 타라. 이 압박은 강해지고 있고 당내에서 오히려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경선 출발도는 계속 얘기하면서 8월까지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으면 현재 캠프 내에서 일하는 국민의힘 당 인사들을 모조리 징계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진짜 저희가 각 잡고 윤리위 열면은 판단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칼같이 징계해야죠. 그거는. 8월 입당이 성사 안 되면 칼같이 징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명한다고 하니까 윤 캠프 대변인이자 또 광진갑 당협위원장의 김병민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추미애 후보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란다. 함부로 징계 운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하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할 때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가족이랑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징계할 수 있다고 이준석 대표는 뒤끝 장렬?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라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손을 잡게 되면 정권 교체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혼자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캠프와의 어떤 충돌, 약간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데 만평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는 윤석열 8월까지 입당 안 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모조리 싹 다 징계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김병민 대변인이 아니 상줄 일인데 무슨 징계를 논하느냐, 추미애 전 장관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울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좀 그 입이 너무 가벼웠죠. 왜 그러냐면 기자들은요 늘 사실은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저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다 질문을 물어보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정적인 질문에는 사실 별로 답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시시콜콜하게 이준석 대표가 다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8월 달에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지금 이런 가정이나 질문 답변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날짜가 딱 어느 신문인가 날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입당 날짜 8월 10일. 8월 2일. 8월 2일 맞아요. 데일리안이라는 데서 8월 2일에 입당한다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도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맞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나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나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오히려. 지금 마치 무슨 평론가는 질문을 하면 다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제1야당의 대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입당 관련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마치 잘해서 입당을 처럼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고 대표로서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치매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둘이 손잡고 꽉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그 연합TV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입당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면 입당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기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면서 막 어떠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입당을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다 됐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또 기한을 정해요. 그러면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굴복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는 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식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
지지에 있어서도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이 땅에 대한 어떤 합의가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걸 자꾸 체근하면서 이 땅 안 하면 뭐 마치 캠프에 들어간 사람을 다 징계하겠다. 이것은 너무 좀 가벼운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준석 대표를 위한 변명이 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젊은 대표 처음에는 이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컸다가 네. 그다음에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또는 앞서간다 월권이다 당내에서 이 리더십 흔들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건 이제 대선 캠프들이 생기면서 입장이 다 다른 거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밖에 있는 윤석열, 안에 있는 이제 최재형 이런 후보들이 다 입장이 다르고 이제 지지 세력들이 뭉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뭐 내부의 의원들도 많지만 흔들기도 해요. 김병민 그 지금 대변인의 네. 아까 인터뷰는 충격적인 해당 행위예요. 누구랑 먼저 상의합니까? 가족과 상의하죠. 그래서 전 가족인 줄 알았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해요. 당내 인사 아니고 당을 나갔고 네. 과거의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가족. 그럼 이준석 대표는 남. 자기 당적은 지금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 네. 이건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남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가족입니다. 누구 말을 제가 듣겠습니까? 라고 공개 답변을 했고 이준석 대표를 추미애 전 장관으로 몰아요. 네. 징계하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냐. 난 윤석열 쪽이다. 이게 편 가르기예요. 그래서 저는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너무 위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하게 나갔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저렇게 얘기한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니 정신이 이준석 있겠죠.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의 서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 제공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먼저 선제적으로 당내 주자를 먼저 도와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네. 그걸 어기고 가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는 나의 명을 어겼으니 거기에 대한 치리 방침을 밝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입당이 관건입니다. 8월에 입당을 하면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입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진짜 징계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전 총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이 모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선을 뜨겁게 치열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하고 나니까 그 치열한 경선 끝에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무슨 치맥 파티인가 뭔가를 했는데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그야말로 희희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게 되면은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일제히 11명의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메시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후보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지율 1위잖아요. 네. 지금 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1위일 때 전부 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그 후보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8월 달에 입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 많은 주자들하고 또 이제 그 공격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대선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정진석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그림자이고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 몰래 이런 어마어마한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묵비권 행사입니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아마 안철수 대표이실 겁니다. 지난 대선 어차피 문재인이 당선됐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한때 박빙 또는 제가 더 앞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는 사과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입니다.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력 대권 주자들이 지금 앞다퉈서 시위 현장을 찾아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좀 보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특히 겨냥을 했는데 대통령 병에 걸려 망언 대잔치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통성 운운하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발언들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전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병에 걸려 망언 대잔치를 한다는 의구심만 더해갈 뿐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주장. 자,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국정원 댓글 사태 때 김한길 전 대표는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으로서는 이런 댓글 여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기는 굉장히 난망하죠. 더군다나 지지자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 후보로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지지율이 높아졌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그럼 김경수 지사가 수사하고 구속되는데 누가 이 수사를 시작했나 보면 민주당에서 대책위가 네네.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대선 후보 캠프 차원에서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와 같이 조직적으로 이런 여론 조작이라 드루킹 일당과 손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 고발 자체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이런 고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고발 과정에서 이렇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까지 이제 적발이 됐다라는 변에 있어서는 주요 요직인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서로 공모했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뭐 이제 모르고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선거 과정에서 어떤 조작 사건이 터졌다. 이건 이제 대통령으로서 뭔가 사과의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하나의 정쟁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네. 마치 청와대가 개입돼서 이런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보도가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야당이 무조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그걸 또 청와대가 받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형식이든지 네. 사과는 할 것이라고 봐요. 메시지는 낼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이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뭐 관계가 없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 참모랄지 아니면 본인의 측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불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후보자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제3자부터 들어서 알았든 몰랐든 그렇지만 0.1%가 됐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당선된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워낙 지지도가 높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권 그 당시 지지도가 뭐 100% 중에서 한 60% 갔다 하더라도 네. 이건 60%를 얻는 데 있어서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도움이 됐다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뭐 사과를 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네. 다른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나는 거기서 사과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자기의 최측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연루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참 책임자로서 어떤 사과 아니면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유감 표명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여당이 야당이 이렇게 가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절반이 넘는 50.5%가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적지 않은 숫자인 42.8%는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문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든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덮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아니면 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그냥 안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현재 다소 저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하는 그 백제 논란 등 이 해묵은 공방을 벌이는 탓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설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 감정 조장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정말 답답하고요.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상대 후보께서 오히려 이쪽이 흑색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어디까지 자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같이 두 사람의 공방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정세균 전 총리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 백제 발언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정리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리들을 안 하고 고집들을 부리는 바람에 아마 이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화면 보시죠.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7월 셋째 주에 비해서 7월 넷째 주에 두 사람 모두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2%포인트씩 하락을 했습니다. 선호도 추이도 한번 볼까요? 선호도 추이를 봐도 7월 둘째 주보다 7월 넷째 주 2주 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1.5%포인트가 떨어졌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가 다소 좀 한풀 꺾이는 2%포인트 정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 선호도는 광주 그리고 전라도 결국 호남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서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호남 민심이 조금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인들이 또 총출동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두 사람의 부인이 다 지금 호남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숙희 씨, 이낙연 후보 그 배우자 분께서도 호남을 갔는데 8주째 지금 아예 호남에서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여러 면을 접촉을 하면서 남편 내조하는 거죠. 그리고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배우자께서는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광주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고 또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방증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선 후보 각각도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네. 배우자분들도 톡톡히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 배우자들 정말 힘든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도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인물을 또 캠프에 영입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인데 두 사람은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의 캠프 영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이곳저곳에 다 가 있어요. 가 있고 지금 남은 의원이 몇 없어요. 거기가 170명이 넘는 당인데 한 50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사람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거나 뭐 강요로 임명됐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은 사람, 당직을 맡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남았고 대부분이 다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지금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 세 사람한테 대부분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선 강경파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어제 감으로써 이제 거의 뭐 문 닫고 들어가는 형국이 됐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역시 그래도 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뭐 그 판단이 맞을지 뭐 맞지 않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재 영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인물 영입이 되고 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